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사안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진단하고 분석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국방 안보 전문 큐레이션 프로그램 디펜스 프라임 시작합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도 최고의 프라임 멤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태상호 군사 전문 기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시죠. 연원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을 했죠. 이번 방문이 우리 안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순방 시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중동 정세가 정말 급변하는 상황인데 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마스의 대담한 기습이 있었고요. 세계 최고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상호 간에 활발한 인지전을 전개를 하면서 그야말로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죠. 그 반중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의 해당 지역 긴급 전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전격 방문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게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한번 달아오른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빈 방문을 한 거니까 우리도 그렇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신경 쓸 것들도 많은데 이번 방문을 좀 남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은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했던 관계고요. 네. 기존 경제 협력이 약간 갑을 관계였다면 최근 방산 협력은 동등한 수평적인 지위에서 사우디군의 실질적인 전력을 증강시키는데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우디 측에서는 언론에 밝히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첨단 무기 체계를 얼마나 우리가 사우디 측에서 사들였는지를 알게 되면 적국에서도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군요, 또. 예. 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7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 수출했던 방산 물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양을 수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크게 전력의 노출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수출되는 건 그런 무기 체계들이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사우디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상당량의 첨단 무기를 사우디가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물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항상 좋잖아요. 제가 사실 이번에 그 행사 중에 일부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특히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정말 인기가 높은데 빈살만 왕세자는 사실 윤 대통령하고 한번 봤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11개월 만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담이요. 근데 사실은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합의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그 사항의 후속 조치 그리고 그간의 협력 현황을 좀 점검한다는데 이번 국빈 방문에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킨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그 전략을 사우디가 갖고 있는데 저 가니까 리야드에 비전 2030이 도처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오일머니로 이제 부자가 됐었는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뭐 네옴시티 같은 것도 그렇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가 관심 있어하는 그런 친환경 도시라든지 첨단 제조업, 스마트팜이라든지 탈탄소 분야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도로 같은 것도 우리가 예전에 가서 다 깔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양국의 역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세일즈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통령이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빈 방문을 처음 했는데 또 직접 가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투자 협약을 체결했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1조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사우디와 이번에는 156억 불 정도 이제 MOU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 한 290억 불 규모의 MOU를 체결을 했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156억 불 상당의 그 MOU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1월에 UAE하고도 한국이 300억 불 정도, 그리고 이번에 카타르하고도 한 46억 불 정도 이제 MOU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어떻게 보면은 MOU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통령이 가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 그 사업을 수행할 기업들이 가서 또 대거 수행을 했습니다. 무려 139개 기업이었는데요. 다들 좀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기업들 또 사우디 정부 쪽에서도 이런 계약건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밝히는 것을 좀 꺼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UAE 그리고 사우디, 카타르 이렇게 중동의 빅3하고 굉장히 큰 규모의 한 800억 불에 달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MOU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동이 앞으로 이제 탈석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포스트 어떻게 보면 석유 시대에 중동이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더 누구보다 이제 원활하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중동 순방의 성과 오늘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그 관점, 안보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순방의 의미를 저희 기준이 아니라 한번 사우디의 기준에서 한번 첫 번째 도전은 탈탄소 시대에 대비하는 것. 두 번째 사우디의 걱정은 미군이 없는 중동입니다. 네. 국장님, 경제가 국방력이다라는 말은 많이들 하는데 사실 좀 추상적으로 와닿는데요. 경제가 안 보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네, 경제력이 곧 국방력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요즘 나온 말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아마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그 과거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두 교전 당사 병력 간의 전투였었습니다. 국민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국가 총력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병력뿐만 아니라 온 국민과 그 경제력이 동원되는 그런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또 무기가 좀 첨단화되면서 더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지금의 현대전은 이제 첨단 무기의 전쟁인데 첨단 무기라는 것은 탄탄한 과학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돼 있고요. 결국 탄탄한 과학기술 능력은 또 탄탄한 경제력에 뒷받침될 때만이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제가 곧 안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무기 수출 같은 거 계약을 하잖아요. 방산 수출을 한다는 거는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국가를 굉장히 신뢰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그 무기를 들어가는 기술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무기를 운용하는 능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또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신뢰가 필요하고 물론
민감한 기술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국가마다 서로 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딱 잡고 그렇습니다. 있는 비밀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신뢰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적국에다가 무게 기술을 팔진 않을 테니까 경제적인 것과 동시에 국가끼리의 신뢰가 맞습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럼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이번 중동 순방의 의의를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번 순방의 의미를 그러니까 저희 기준이 아니라 한번 사우디의 기준에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우디의 기준에서? 예. 사우디가 보면 크가지 두 가지의 큰 도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탈탄소 시대에 대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석유를 팔아서만큼은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사우디가 걱정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사우디의 걱정은 뭐냐면 미군이 없는 중동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미군이 물론 지금도 정치적으로는 중동에 관여를 계속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조금씩 빼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사우디는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의존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왔는데 이제 미국이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자주국방, 자기 스스로 뭐 이란이나 그 여러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그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첫 번째 말한 도전은 경제를 혁신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말한 도전은 국방을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혁신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파트너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한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그런 사우디의 전략적 손 내밀매 적극적으로 응수하면서 저희들로서는 제2의 중동붐을 저희들이 기회를 잡고 또 저희들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이제 부흥하는데 첫 번째 계기가 됐던 게 제1 중동 붐이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이번 중동 순방 궁금한 것들 많으시죠? 저희가 키워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천궁2입니다. 야, 그 사우디 갔더니요. 빈살만 왕세자 사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인기 높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가 탐낸 게 바로 이 천궁2라고요. 예.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병상련 같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우디는 우리와 같이 적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미사일, 드론 공격, 위협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티 반군에게 정유시설 일부가 공격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이 사우디 영공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계속 받는 나라인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보니 사우디로서는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질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이제 이 옵션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미국. 근데 좀 비싸죠. 또 하나는 러시아. 믿을 수가 없어. 예, 세 번째가 한국인데 믿을 수도 있고 가격도 적당해. 가성비가 있다, 상대적으로. 옛날엔 가성비라고 했는데 요새는 가심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방산 물자들을. 그래서 결국은 가장 좋은 선택이 천궁 아니었느냐 이런 중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궁2도 그렇지만 최근 K방산의 인기를 반영할 수가 있었던 게 이번 순방에서도 K방산이 연일 화제가 됐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특히나 좀 좋아하는 아까 가심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무기 체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최근에는 정밀 유도 무기 체계가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형궁과 천궁은 물론이고 비궁 같은 무기 체계는 타 경쟁국에 비해서 성능은 준수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주 좋습니다. 이미 기수출된 천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운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운영자 입장에서? 이게 뭐 성능은 성능대로 나오고 유지 보수하기도 굉장히 좋다. 이런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무기 자체만 좋냐?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쪽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특유의 강력한 애프터 서비스가 중동 고객들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살 때 국산이 정말 애프터 서비스가 좋은데 그게 무기에도 그렇죠. 그런가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최근에 중동 몇몇 국가들은 K2 전차에도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데요. 재미난 게 유럽의 폴란드라는 국가에서 K2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갔죠.
중동하고 유럽하고는 거리가 꽤 먼데 그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으니까 폴란드에 나가 있는 중동 무관들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성능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동 지역 하면 사실 다들 큰 손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우디나 카타르 무기 수입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예, 통계를 좀 보니까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입국 중에 2위가 사우디, 네. 3위가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도 좀 변동은 있지만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순위를 보니까 더 와닿는데 역대급 수주 임박이다라는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일지 아직 감이 좀 덜 잡히는데 이번 중동 순방으로 거둔 방산 수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개하실 수 있는 선에서 이게 안보랑 네. 연결이 되니까 큰 손들이 얼마나 샀습니까? 아까 우리 태상호 기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우디의 입장을 또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공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우디에서 무기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무기 몇 개를 구입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큰 변동, 그 변동 하에서 중장기적으로 자신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내겠다는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규모는 상당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태까지 저희들이 했던 그런 방산 수출 5손가락 정도라고 하면 그 안엔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말을 못한다. 네. 엠바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잘 모르지만은 무기를 수입할 때 그게 후속 효과가 클 것 같은 게 무기들끼리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큰 거래가 한번 성사가 되면은 안보 측면에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네.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앞이 더 기대되는 계약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네. 남성용들 보면 질레트 면도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스틱이 있고 그 앞에 면도 날이 있는데 사실은 스틱은 계속 갖고 있는 거지만 네. 면도날은 계속 바꾸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스틱보다 면도날이 한 5배는 비쌉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속 군수 지원이라는 거는 네. 어마어마하다. 초기 계약하고는 차원이 다를 만큼 또 지속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동의 안보를 한국이 책임지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너무 많이 나갔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우디와의 공동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네, 내용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만은 조항수만 무려 44개나 돼요. 그 정도면은 사실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담겼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1980년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이후에 43년 만에 이제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4개 조항이 포함이 되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모처럼 만나서 이제 이 공동 성명을 내고 하다 보니까 사우디가 넣고 싶은 것, 또 우리가 넣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거 다 넣은 건가요, 그러면? 포괄적이고 굉장히 네. 이제 길게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부문이라든지 탈탄소 시대에 대한 대비라든지 또 식량 안보 관련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상호 투자 내용이 들어갔고요. 네. 또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수소 경제라든지 스마트 시티 이런 쪽에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GCC와의 FTA라든지 이 걸프 협력 협의체, 여기 FTA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하고 있는 이제 기가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네. 그리고 에너지 안보, 국방 이제 방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작년 12월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 이제 하나 일환으로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제 내세웠는데요. 이번에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 관심이 크고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네. 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북핵 문제까지 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네. 담겼습니다. 맞아요.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요즘에 국제적으로 분쟁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같은 정부 부처도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연 박사님께서 공동성명 이번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아주 충실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저는 공동성명이라는 문서가 사실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내용은 많고, 네. 그래서 이게 일반 독자들이나 볼 때 그걸 잘 안 읽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외교에 있어서 공동성명은 일종의 꽃입니다. 꽃이요? 네. 이게 뭐냐면 구두로 얘기되는 여러 가지 논의 내용들은 상대방의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이런 문서를 놓고서 정상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할 때는 양국의 모든 정부 부처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그런 아주 정교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처들이 다 참여해? 국방부는 할 거 같고. 국방부, 경제부처, 이번 같은 경우는 경제부처, 외교부? 예, 외교부, 또 문화 교류 같은 게 있을 경우는 또 그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정상 행사라면 외교부가 주무부서가 돼서 각 관계부처를 다 모읍니다. 네. 다 모으고 이 공동성명 초안을 다 공유하고 그럼 다 의견을 내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 가장 진지하고 또 의미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 테러 같은 거가 많으니까 그런 거 대응하는 것도 넣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당면한 큰 도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있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사우디 내에 있는데 그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왕정 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내에서도 테러가 있고 또 이제 이웃 국가인 예멘이나 여기 있는 후티 반군들의 공격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우디로서는 테러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사우디 쪽에서 좀 희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예, 사실 사우디는 우리 무기 체계가 낯설지 않다고 들었어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 로켓 천무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요거를 배치를 했고, 또 LIG 넥스원의 유도 로켓 무기죠. 비궁을 실전 배치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천무가 창이라면 천궁과 비궁은 영공과 영해를 지키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딱 와닿네요. 그렇죠. 말씀하시니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둘 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기왕이면은 사실은 이 제작 회사 자체는 다르지만 한 나라에서 만든 무기를 수입하는 게 좋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운영 유지 보수에 있어서 한국군에서 벌써 운영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건이 맞고 그리고 다른 여타 조건이 맞는다면 한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사우디가 예멘 후티 반군으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 수요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후티 반군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론에는 잠깐 나지만 크고 작은 공격들이 계속 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적을 때릴 수 있는 창, 요격 미사일,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한 거죠. 창과 방패가 다 필요하다. 맞습니다. 한국과 차세대 방산 협력을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사우디의 바람인데요. 좀 지속적으로 한 사우디 방산 협력, 일회성 아니죠? 네.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 참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뢰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사우디 관계는 분야별 분절된 관계가 아니라 저희가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해서 방산뿐만 아니라 외교, 또 경제, 또 사회 문화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방산협력이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총체적인 한 사우디 간의 협력적 관계가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방산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우디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 2030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국이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얻게 될 이득이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세일즈 외교의 정점이었죠. 이번 중동 순방. 그 두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너지 안보. 사실 우리나라에 한 방울도 안 나는 게 바로 석유잖아요. 석유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원유 수출국이고요. 이렇게 사우디도 카타르도 우리나라의 그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우리가 매우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특히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 네, 이제 나머지가 미주라든지 이제 아시아 쪽에 있고요. 근데 그 중동 안에서도 사우디가 우리가 가장 크게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사우디의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33% 정도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비중이 줄어들면서 사우디 비중이 좀 최근에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하는 LNG의 한 2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국가는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이가 나쁘면 안 되는 국가들이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사우디랑 그 카타르는 정말 중요한 에너지 수입원이고요. 더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또 지역 정세 전반적으로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더욱더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태 기자님은 이제 취재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뉴스를 오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정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하는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건 정말 안보가 너무 위협하고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정말 진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말씀드리기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요. 요새 그런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5차 중동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크게는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류가 사는데 중요한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식량이고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전쟁이 나는 곳이 그리고 전쟁과 분쟁이 나는 곳이 에너지와 식량의 그 이동량이 제일 많은 곳에서 이 전쟁과 분쟁이 터지고 있어요. 이쪽에 식량 이동도 많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벌써 전쟁 상태인 거고 그것만 해도 전 세계가 지금 걱정이 많은데 에너지의 이동량이 많은 중동에서 또 불씨가 달아오르니 전문가들마다 걱정을 하는 게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작게 되면 5차 중동전이고 크게 되면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암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동하면 우리한테 좀 사실 지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데 아주 직결되는 안보적으로 직결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한국 석유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가 원유 공동 비축 사업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그 MOU 체결하는 걸 진행했거든요. 갔는데 그게 엄청난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특히 네옴 전시관에서 그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한 기가 프로젝트 그리고 각종 인프라 사업이 이 사우디를 가보니까 정말 뭐랄까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협력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나 이게 대단한 프로젝트들인가요? 일단은 그 원유 비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국내 가격을 안정화하고 이제 공급망 강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한국 석유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가 원유 비축을 계약한 것은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한 530만 배럴 규모의 비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8년까지 울산 이제 비축 기지에 이것을 비축을 하고 만약에 이제 비상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아람코 원유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가 프로젝트 관련된 겁니다. 네. 네온 프로젝트가 사실은 제일 이제 유명한데 대략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한 5천억 불 규모의 그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입찰을 받고 있고 우리 기업이 한 250억 불 정도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사실은 사우디가 네온 프로젝트 이외에 한 4개 정도 프로젝트를 더 갖고 있고요. 네. 뭐 홍해 프로젝트라든지 디리아 프로젝트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젝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입찰을 참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서도 사실 경제가 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와 탈탄소, 친환경 건설, 재생에너지 같은 포스트 오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또 미래 에너지 사업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 중동에서 우리한테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름은 없지만 원전 기술이 있잖아요. 원전 수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원전 수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 원전에 관련돼서는 사우디와 논의된 것이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사우디가 이제 원전을 짓고자 하는데 한국과 중국이 이제 경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한국과 중국 또 사우디 3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국과의 문제가 상당히 얽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을 농축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이것을 이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핵기술이랑 연결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갖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중국의 이런 입찰을 활용을 해서 농축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미국과 친한 한국 원전을 건설하도록 하겠다. 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한데 뭐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에 논의되거나 한 것은 나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원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기보다는 탈탄소 시대에 맞는 수소. 수소. 네,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사우디와 이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을 했습니다. 한 155억 불 규모의 이제 블루 암모니아 생산 협력 같은 것도 이제 체결을 했는데요. 이 수소라는 것이 사실은 수송, 발전, 난방 또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에 어떻게 보면 강점을 갖고 있고요. 네. 우리는 수소를 활용하는 이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정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사우디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네. 그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체감을 아직 잘 못하고 있지만 수소차, 수소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을 많이 갖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수소차 관련해서는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제 연료 전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소를 활용한 기술에 있어서는 뛰어난 세계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수소를 생산해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그린 또는 이제 블루라든지 좀 청정한 방식으로 생산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우방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국방 분야 협력이 가능하려면은 상호 신뢰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전제로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중동 순방이 계기가 돼서 국방 분야 협력이 더 강화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상 행사라는 거는 무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전 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 정상 간의 외교는 그런 여건을 토대 위에 강력한 그 모멘텀을 제공하는 게 정상 외교의 기본 목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한국과 사우디 간에는 국방 협력의 토대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국빈 방문이라는 게 저희들이 그 국빈 방문과 상대적인 개념이 공식 방문입니다. 공식 방문보다 하나 낮은 게 실무 방문이고요. 네. 근데 국빈 방문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사우디와 같이 그 중동에 있는 왕정 국가에서 하는 국빈 방문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 정세 변화 속에서 네, 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그 사우디가 우리 정상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큰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고, 그만큼 거기에는 국방협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빈 방문 때 굉장히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중요했던 장면이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을 때는 관저로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 집에 부른다는 게 굉장히 환대한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동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이제 대통령을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현지에서는 야, 왕세자가 운전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도 방문이지만 그 어떤 친밀도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맞습니다. 만남이 아니었나. 맞죠? 아마 그 장면을 바라본 그 사우디의 왕실과 관료, 군,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봤을 때 한국을 바라보는 그렇죠. 격과 눈은 그 전과 후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그렇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세자가 한국 대통령을 위해서 운전을 한다는 건 엄청난 맞습니다.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자, 중동 순방을 통해서 거둔 성과들 좀 들여다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디펜스 프라임이 선정한 오늘의 D-데이즈 확인해 보시죠. 서울 성남공항에서 출발한 우리 공군 1호기가 11시간의 비행 끝에 사우디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투기 F-15가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호위 비행을 시작합니다. 디펜스 프라임이 주목한 오늘의 D-Days, 2023년 10월 22일 대한민국 정상으로서 최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세일즈 외교와 경제안보에 방점을 찍은 이번 중동 순방 그 첫날로 돌아가 봅니다. 2023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하며 진행된 중동 순방. 기존 협력 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980년 최규하 대통령 방문 이후 43년 만에 사우디와 두 번째로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카타르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이번 순방으로 중동 주요 국가와 우리가 협력의 지평을 보다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200억 달러에 달하는 63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하며 사우디, 카타르와의 경제협력의 폭을 넓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비전 2030에 따라 추진 중인 기가 프로젝트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중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은 약 250억 달러의 인프라 구축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순방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원유 최대 수입국인 사우디와 530만 배럴 규모의 원유 공동 비축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카타르와도 안정적인 LNG 공급 방안을 논의하며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양국과의 국방 방산 협력 증진 의지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지한 점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정상 차원의 관계 형성과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사우디와 카타르 양 국가와의 국방 방산 협력이 확대 및 심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우호 관계는 1973년 6월 6일 사만그룹이 2,400만 달러의 사우디 아룰라카이바 고속도로 사업을 수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허허벌판 불모의 사막에서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가혹한 기후와 열악한 공사 현장, 수주한 공사를 무사히 마치며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습니다. 성공적인 첫 사업 이후 국내 건설업계들에게 중동 진출의 포문이 열리며 중동붐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가 1, 2차 오일 쇼크를 자력으로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50년, 대한민국 정상 최초의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우디 카타르와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국방 방산 분야 협력도 한층 강화할 계기를 마련한 이번 순방의 성과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태 기자님은 교관, 그것도 전술 교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잘 아실 것 같은데 연합훈련을 한번 하면은 한미 동맹이 굉장히 끈끈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죠.
뭐 그 이야기는 비단 한미 동맹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현대의 최첨단 무기 체계로 교육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내가 전술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무기 세일즈를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방산 협력을 포함해서 국방 분야 협력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세일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기 체계가 가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술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첨단 과학 기술의 의지를 하면서도 재래적인 전술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합훈련이나 연합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만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하고 우리의 이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전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이 오면 누가 내 등 뒤를 보호해 줄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아, 그렇죠. 저희도 전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전우애가 생긴다. 그게 참 와닿습니다. 누가 내 등 뒤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나의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인가.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자, 계약을 했어도요. 이게 사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들어와야지 이제 된 건데 이번 순방의 성과가 이제 실행이 되고 구현이 된다. 그러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 지속적인 관심,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런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MOU를 맺었지만 그게 실제로 이제 사업화 되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중간 점검을 하는 네. 뭐 이런 비슷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 중동 지역의 현지인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한국이 이런 중동 평화 정착에 네.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중요한 말씀이시긴 한데 또 약간 와닿지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를 끼어들어서 해주고 싶어도 어렵잖아요, 위치상. 그런 부분은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뭐 직접적인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들의 어떤 고통에 대한 공감을 표시를 하고 인도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 중동 평화에 우리가 관심이 크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번에 한 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노력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지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되고 또 이렇게 뭐 협력을 맺어야 될 때 아까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어떤 바탕을 까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까지 충돌을 하면서 중동 정세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무기 체계를 원하는 국가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전쟁과 분쟁을 통해서 목도한 것은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첨단 유무인 전투 체계를 이용한 전투가 이제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21세기에도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는 국가 총력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된 거죠. 네. 따라서 전쟁이 오늘 끝난다고 해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전쟁이나 도발에 대비하려는 국가들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네. 아울러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룩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아까 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신뢰 그리고 믿을 수 있다. 라는 문장으로 함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방산 제품을 만든다면 한동안 방산 수출은 호조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의 계획을 세워놨죠. 네, 맞습니다. 그 작년 12월에 방위사업청이 2027년까지 국방과학 기술 7대 강국 또 이제 글로벌 방산 수출 4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5개년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의 이 성장세를 고려를 하면은 이것이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방산 수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기존의 이 방산 강국들의 견제에 우리가 좀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엄격한 전략물자 관리라든지 또 우리 기술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2의 중동 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순방의 성과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급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 생존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이죠. 중동 경제 협력 확대로 경제 안보도 챙기고요. 방산 수출 활성화로 우리 군의 무기 체계 전력화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